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두 가지의 활용 사례를 이야기할 텐데요. 하나는 내부 전반. 안녕하십니까. 크로스오버2 자연의 탐색 비례 활용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두 가지의 활용 사례를 이야기할 텐데요. 하나는 내부 전반사라고 하는 현상을 활용한 기술들을 좀 소개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회절 현상이라는 걸 이용해서 어떤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이 두 가지 사례는 좀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내부 전반사 현상을 활용한 사례. 은 실용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하게 과거에 자주 경험을 해봤을 법한 그런 기술들이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보면 그런 기술이 실제로 적용된 그런 물건이나 장치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회절 현상을 이용해서 물질의 성분을 분석합니다. 이런 기술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어본 적은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런 기술을 경험해본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전공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평생 저런 기술을 직접 활용할 그런 기회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다만 특정한 전공 분야에서 그 분야를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인력이 된다고 하면은 또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가령 역사를 연구하는데 어떤 유물이 발견됐을 때 그것을 분석하는 과정이라든지 어떤 예술 작품의 그 성분들을 분석한다든지 식품의 성분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분야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익숙한 기술은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그 분석 결과들은 또 역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상반된 성격의 두 가지 활용 사례를 굳이 고른 이유는 이런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기술 활용하는 분야가 굉장히 넓고 또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취지라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전반사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내부 전반사. 뭔가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저런 이상한 이름이 붙은 것은 토탈 인터널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원래 표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굴절 현상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빛의 본질에서 빛의 반사와 굴절을 설명할 때 한번 봤던 그림이죠. 지금 빛이 P에서 O를 지나서 Q로 저렇게 전파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P에서 O로 전파되는 과정에서는 배경 바탕이 하얀색 구간을 지나고 있고요. O에서 Q로 가는 경우에는 하늘색 구간을 지나는데 그 두 구간은 좀 다른 물질들로 채워져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 하얀 부분을 공기라고 하고 아래 하늘색 부분을 물이라고 하면 굴절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전파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 그림을 우리가 보면서 실제 저것이 어떤 각도로 꺾어지나요 하는 걸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양쪽 영역에서의 굴절률이라는 것만 알면 입사각에 대응하는 그 굴절각 세타1과 세타2의 관계는 오른쪽에 있는 스넬의 법칙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다고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값을 그렇게 정확히 구해야 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 위쪽이 아래쪽보다 굴절률이 낮구나 이런 경향만 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입사되는 빛, 그러니까 경계면으로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저 면으로 들어가는 빛이 이루는 각도가 그 수직선과 이루는 각도가 굴절되고 있는 각도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서로 관계가 됐을 때는 각도가 큰 쪽이 작은 쪽보다 굴절률이 작구나, 비속도가 빠르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렇게 또 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공기 중에서 어딘가 물이나 플라스틱이나 유리 쪽으로 빛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런 전파 경로를 따를 때는 P에서 Q로 가는 게 아니라 Q에서 P로 갈 때도 저 경로의 화살표 방향만 반대로 하면 같은 경로로 입사각과 굴절각이 정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아래쪽이 굴절률이 높고요. 위쪽 N2라고 써있는 쪽이 굴절률이 낮은 쪽이에요. 그래서 물에서 공기 쪽으로 저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빛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게 된다고 하면 네 가지 정도의 대표적인 경로를 한번 뽑아봤어요. 먼저 맨 왼쪽에 있는 것처럼 경계면에 수직하게 저렇게 쭉 나가게 되면 굴절은 일어나잖아요. 굴절이라는 건 경로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는 바뀌지 않고 가게 되는데 다만 전파 속도는 아랫부분이 윗부분보다 좀 느리게 전파는 되겠죠. 그리고 저게 표시는 안 됐지만 경계면에서 약간의 빛이 반대 방향으로 반사되는 빛도 생기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직 입사의 경우 아래쪽이 유리고 굴절률이 한 1.5 정도, 그 위쪽이 공기라고 하면 대략 96%가 추가를 하고요. 4% 정도가 반사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높은 추가율이기 때문에 반사율로서는 가장 낮은 반사율이 될 거예요. 4%가.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두 번째를 보면 세타 1의 각도로 들어갔더니 세타 2의 각도로 굴절이 됐습니다. 이것은 N1, N2라고 하는 굴절력과 관련해서 스넬의 법칙을 따르는 그런 굴절을 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저 정도 각도라고 하면 대략 90% 이상이 추가가 되고요. 4%보다는 조금 많은 값이 반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입자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사율은 높아지고 추가율이 점점 낮아지는 그런 성질을 보이게 되는데요. 세 번째를 보면 세타 C라고 하는 입자각을 갖게 되면 저 각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굴절각이 90도가 된다는 건 추가된 빛이 경계면을 따라서 접하되는 저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경계면에 접한 경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저거보다 더 높은 각도로 빛이 입사가 되면 밖으로 나가는 빛은 전혀 없고 안쪽으로 모두 반사가 되는데요. 그래서 안쪽으로 반사됩니다. 그래서 인터널 리플렉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모두 반사됩니다. 그래서 토털 리플렉션. 그래서 내부 전반사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뭐 어떤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단계적으로 살펴봅시다. 유리에서 공기 쪽으로 빛이 나가고 있어요. 굴절되는 빛과 반사되는 빛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입자각을 키우면 굴절각도 더 커지게 돼요. 점점 더 키우게 되면 결국은 굴절각이 저렇게 경계면에 딱 붙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부터는 빛이 유리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의 입자각을 세타 C, 크리티컬 앵글, 그래서 우리는 임계각이라고 하고요. 뭔가 임계라고 하는 것은 경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임계각보다 큰 입자각으로 입사되는 빛들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전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쪽으로 모두 반사가 됩니다. 이때 이론적인 반사율은 100%의 반사율을 만들게 돼요. 완벽한 거울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까지의 관계, 난 잘 아직 이해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이거 한 가지만 기억을 합시다. TIR은 내부전 반사라고 하는 건데 어떤 저런 경계면이 거울처럼 보이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런 거울처럼 보이는 현상은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 쪽으로 갈 때만 발생하는 것이지 작은 매질에서 큰 매질 쪽으로 갈 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물 밖에서 물 안을 들여다볼 때는 그 물속이 다 보여요. 물이 투명하다고 하면. 근데 물 안에 들어가서 잠수를 한 상태에서 수면을 바라보게 되면 수면의 거의 대부분이 거울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라는 것이죠. 실제 수영장에서 잠수를 한 상태에서 수면을 한번 바라본 경험이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이런 장면은 쉽게 기억을 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인지 한번 보죠. 자,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수영을 하는 사람이 물로 점프를 한 직후에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위쪽을 보면 내부 전반사 때문에 저 수영 선수가 그대로 거울에 비춰진 것처럼 거울면처럼 보이는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수영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잠수를 한 상태에서 수면을 저렇게 비스듬히 바라보게 되면 수면이 거울처럼 반짝반짝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들을 아주 쉽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머리 위를 올려다보게 되면 바깥이 보이긴 해요. 바로 이 영역이 내부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고 물 밖에 보이는 영역인데요. 저것은 지금 비스듬히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일부만 보이는데 저 영역은 만약에 우리가 물속에서 저것을 올려다본다라고 하면 내 머리, 그러니까 내 눈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원형의 영역이 되겠죠. 동그랗게 주변이 보이게 될 거예요. 이 영역 외에도 저 수영을 하는 분이 물에 다이빙을 하면서 물이 출렁거렸겠죠. 그래서 그 출렁거리는 부분은 또 내부 전반사 조건이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이렇게 출렁출렁하니까 각도가 틀어져서 그래서 일부가 바깥이 살짝살짝 보이는 저런 현상들도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수영장이나 저 물속에 들어가면 이런 내부 전반사 현상 쉽게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수영장을 가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밑에서 올려다보면 그냥 거울처럼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관찰을 할 수 있는 현상이긴 해요. 그러면 내부 전반사 현상이 일어날 때는 밖으로 나가는 빛이 전혀 없는 걸까요? 실제는 그렇지는 않은데요. 바로 이런 현상이라는 것이죠. 표면에 빛이 저렇게 가게 되면은 전반사가 일어나는 순간에 표면에 뭔가 밝은 점들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것이 실제는 표면 근처에 아주 특이한 형태의 빛이 만들어지는데요. 전체 화면을 보게 되면 지금 오른쪽 그림은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빛이 경계면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빛의 전파 방향은 화면의 수직한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그 경계면 바깥쪽은 전반사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희미하긴 하지만 화면들이 만들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경계면 바깥쪽의 화면은요. 이런 식으로 화면의 수직한 방향이니까 경계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전파되는 빛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 경계면 위에 있는 화살표들을 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짧게 그려놨죠. 그래서 저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빛의 세기가 약해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도 빛의 세기가 너무 약해져서 거의 측정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 측정을 할 수 없게 되는 정도의 높이가 대략 수십 나노미터 정도예요. 빛의 파장이 한 10분의 1 정도? 절반 정도? 그 정도만 올라가도 저 빛은 전혀 측정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멸되는 파이기 때문에 저런 파를 소멸파 또는 에바네테트 웨이브라고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 어려운데요. 그렇죠. 이거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실제 광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전공이 아니라고 하면 잘 모르는 얘기일 수도 있을 정도로 어려운 얘기인데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실제 이런 파동이 있을 거라고 하는 에바네센트 웨이브가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건 대략 100여 년 전에 예견이 돼서 저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 아주 높은 해상도의 현미경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저런 팔을 관측을 할 수도 없었고 이용을 할 수도 없었는데 대략 저런 팔을 직접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처음 만든 것은 1980년대 이후의 얘기예요. 그러면 비교적 최근에 저런 파를 실제로 측정을 하고 그리고 저걸 이용하게 됐구나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빛의 본질을 얘기할 때 뉴턴은 빛이 입자일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뉴턴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근거가 바로 깨어진 전반사 현상이라는 거였는데요. 전반사 현상을 TIR이라고 하면 뉴턴이 발견한 그 현상을 FTIR이라고 해요. Frustrated Total Internal Reflection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부 전반사 조건이 깨진 상태라는 건데요. 바로 뉴턴이 발견한 그 현상이 저 에바네센트 웨이브가 존재하는 곳에 산란체를 놓게 되면 거기서 뭔가 빛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건 현대적인 이제 광학 원리에서 알게 되는 것인데 그런 현상을 관찰한 게 아닐까라고 지금 추측을 해보는 것인데요. 당연히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하지만 뉴턴 시절에 어떤 방법으로 그걸 관측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만 바늘 같은 걸 이용해도 되고요. 근데 어쨌든 뉴턴이 정말 어마어마한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현상에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것이 당시에 내가 설명할 때는 이것이 양자역학적인 어떤 터널링 효과와 같은 현상이다라고 했지만 그 현상은 단순히 빛이 입자라고만 해서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파동설의 관점에서도 그 현상은 사실 설명이 가능한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어려운 얘기는 그만하고요. 그래서 이런 내부 전반사 현상, 뭔가 완벽한 거울처럼 동작하는 조건이 있어요. 이런 조건을 이용하는 실제 기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내부 전반사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광학 소자라고 하면 프리즘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경로를 굴절을 이용해서 꺾어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 매끈하게 잘 연마된 면이 내부 전반사 때문에 거울처럼 동작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프리즘이 그 용도로 사용이 되거든요. 거울 용도로. 자, 그래서 맨 왼쪽 위에 있는 라이트 앵글 프리즘의 경우에는 직각 프리즘이라고 하는데요. 내부 전반사를 이용하는 아주 전형적인 프리즘이 되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지, 영상을 만들 때 케플러 시망원 경에서 상이 뒤집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뒤집어주는 루프 프리즘이 필요하다고 했죠. 바로 그 루프 프리즘이잖아요. 그때 실험 영상에서 봤던.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프리즘들이 있는데요. 저 중에 하나의 프리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바로 이 프리즘인데요. 뭔가 보석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방토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이 프리즘의 이름은 코너 큐브 프리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큐브 프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리로 된 육면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유리는 8개의 꼭지점들을 갖게 되죠. 이런 꼭지점 부분을 우리는 코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코너 주변으로 저렇게 보라색 선으로 된 정삼각형 영역을 탁 잘라내게 된다고 하면 피라미드 모양의 사면체가 하나 얻어지게 되는데요. 그 사면체의 저 원래 코너를 이루고 있던 육면체 면이었던 그 3개의 면을 보면 각각의 면이 각각 90도씩의 각도를 이루는 그런 면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면들이 전반사 조건을 만족한다고 그러면 3개의 90도 각도로 배열된 거울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런 거울은 아주 특수한 어떤 기능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저 그림에 보면은 보라색 삼각형 부분으로 탁 자르게 되면 사면체의 피라미드 모양의 프리즘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른쪽 사진의 경우에는 동그란 면을 갖는 밤톨 같은 모양이네요. 근데 잘 보게 되면요. 사실은 밤톨 같은 모양이 아니라 동그란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원통형으로 길게 된 막대기를 동그랗게 된 면 바로 뒷부분을 90도 각도로 탁탁탁 세 각도로 잘라낸 것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코너 프리즘을 저렇게 자른 다음에 저 보라색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하나 그리고 그 원에 수직한 방향으로 원통형으로 주변을 닦아낸 이제 그런 모양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프리즘은 어떻게 동작하는 걸까요? 이렇게 동작한다는 건데요. 빛이 들어가게 되면요. 무조건 들어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반사가 돼서 나와요. 물론 들어갈 때 4% 반사가 되고 나올 때도 4%가 반사가 된다 보면 8%의 손실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할 텐데 저런 프리즘들은 표면에 무반사 코팅을 해놓겠죠. 그래서 거의 반사가 안 되고 들어갔다 나오게 되는데 그냥 그 내부 전반사면에서 반사가 되면서 들어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런 용도라면 그냥 거울을 쓰면 되지 않나요? 뭐하러 저렇게 복잡한 모양의 프리즘을 쓰나요? 그렇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인데요. 거울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저렇게 빛을 반사하기는 해요. 하지만 저렇게 반사하는 조건은 빛이 거울면에 수직으로 들어갔을 때만 저렇게 반사되겠죠. 빛이 거울면에 비스듬히 들어가게 되면 들어간 방향으로 반사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반사의 법칙에 따라서 입자가 같은 각도로 벌어져서 반사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거울에 들어간 방향과 나오는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반사가 돼요. 이런 성질을 가지게 하려면 저런 코너, 큐브 프리즘과 같은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질 때는 저렇게 밑에서 빛을 넣어도 아래로 다시 반사돼서 나오는 빛이 나오고요. 위에서 아래로 빛을 넣었을 경우에도 다시 아래에서 위로 반사가 되는 저런 빛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은 어디에 이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전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는 아직 면허가 없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엄마나 아빠가 운전하는 차 옆에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쫑쫑쫑 말을 하면서 같이 여행을 다닌 적이 있겠죠. 자, 자동차는 우리가 낮에만 타는 게 아니고 밤에도 운행을 해요. 그럼 밤에 야간 운전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막 달려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어떤 교통 표지판 이정표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요즘은 사실 LED 같은 게 너무 흔하니까 저런 이정표를 커다란 전광판으로 만들어가지고 빛을 실제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도로 교통 표지판에 따로 조명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냥 철판이에요. 그 위에다 글자를 써놓은 것뿐인데 달리면서 그 표지판을 보면 특히 글자 부분이 빛이 나는 것처럼 환하게 보였던 그런 경험이 있죠. 잘 기억해보면. 그리고 저런 표지판뿐만 아니라 길 양쪽으로 저런 시선 유도 표지라고 하는 막대기들 위에 동그란 보통 노란색이나 흰색으로 된 반사판들을 붙여놓은 경우가 있는데요. 저것도 요즘은 LED나 이런 걸 이용해서 직접 빛을 내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전기를 공급할 경우에는 설치하기도 어렵고 유지 보수하는 것도 귀찮기 때문에 그냥 반사판만 붙여놓은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반사판만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고 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마치 불을 킨 것처럼 엄청 밝게 저게 빛이 난다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냐? 옆에서 보게 되면 자동차가 운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표지판은 위에 있고 저런 기둥에 있는 반사판들은 옆에 있거나 약간 다른 방향에 있게 되는데 전조등으로부터 나간 빛의 일부가 저런 표지판을 비추게 되면 다시 자동차 쪽으로 반사가 돼서 온다는 것이고 저런 그 시선 유도 표지 같은 경우도 전조등에서 나간 빛이 다시 되돌아와서 그러니까 그렇게 환하게 밝아지는 현상이 그 표지판이나 저런 반사판에서 나오는 빛이라기보다는 내가 비친 빛이, 그러니까 내 자동차의 전도중에서 나간 빛이 나한테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이죠. 저런 역할을 하기에는 방금 전에 봤던 코너 큐브 프리즘이 딱 제격이죠. 자,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이것은 코너 큐브 프리즘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렇게 배열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그냥 껌껌하게 보이죠. 자, 이제 조명을 한번 켜볼게요. 켜게 되면 어때요? 지금 어떤 각도로 보든 내가 있는 방향 쪽으로 빛을 반사를 강하게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가까이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 렌즈하고 저 플래시까지 조금 한 5m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약간 기울여 보면 반사가 내 방향으로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5m 거리, 그 자동차에서 하는 것처럼 10m, 20m, 50m 거리에서 보내게 되면은 거의 카메라 렌즈와 플래시까지의 거리는 그 먼 거리에 비하면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쪽으로 빛을 대부분 거의 반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유사한 어떤 현상으로 길바닥에 도로 바닥에 페인트 칠을 해놓은 차선이요. 그게 가끔 반짝반짝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코너 큐브 프리즘을 이용한 겁니까? 글쎄요. 중앙선에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이런 프리즘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페인트의 경우에는 이런 프리즘들을 도료에 섞을 정도로 작게 만들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유리 알갱이들, 작은 유리 알갱이들을 거기 섞어가지고 칠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유리 알갱이들이 마치 빗방울에 빛이 반사돼서 무지개가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반사가 돼서 내 눈에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원리는 비슷해요. 자, 그럼 이거 첫 번째 전반사를 활용한 실용적인 기술, 도로 표지판에 저런 것들이 다 돼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흔하게 경험을 한 기술이겠어요? 지금 당장 창밖을 내다봐도 도로 표지판 하나 정도는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음에는 유리 막대기인데요. 이런 어떤 투명한 유리 막대기가 있어요. 이건 유리 막대기 단면인데 저 유리 막대기를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보게 되면 원통형 막대기든 아니면 사각형의 막대기든 삼각형이든 육각형이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저렇게 한쪽으로 긴 방향으로 되어 있는 투명한 유리 막대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자, 저 유리 막대기의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빛이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유리막대기 바깥쪽은 공기이기 때문에 저 면으로 빛이 들어갈 때는 전반사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겠죠. 물론 반사율이 상당히 높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빛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는 그 면에 거의 수평하게 들어가는 각도 범위이기 때문에 대략 180도 범위 반구 모양의 모든 면에 수직하게 들어가는 그런 방사형의 방향으로 빛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빛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 빛이 막대기 안에서 어떻게 전파하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수직하게 들어간 빛은 수직한 방향으로 전파가 되겠죠. 약간 기울어지게 들어간 빛의 경우에는 굴절을 해서 더 꺾어지게 돼서 들어가게 될 텐데 이 꺾이는 방향을 보면은 옆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굴절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옆면에서 전반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완전히 옆으로 들어가는 빛까지도 막대기 옆면에서는 내부 전반사가 일어난다는 얘기네요. 이 얘기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저런 어떤 투명한 막대기가 있을 때 막대기 끝으로 들어간 빛은 옆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빛은 반드시 그 반대편 구멍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안쪽에서 어떻게 튕기다가 다시 들어갔던 쪽으로 되돌아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뭔지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앞뒤 구멍 외에는 나갈 방법이 없다. 자, 그럼 이런 막대기는 어디다 쓸까요? 보통 여러분들이 강의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프로젝터죠. 저 프로젝터의 구조를 보면 왼쪽 아래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광원이 있어요. LED 아주 밝은 광원이죠. 그래서 저것들을 어떤 막대기에 넣어가지고 섞은 다음에 이것을 DLP 칩이라고 하는 영상을 만들어주는 장치에 그 빛을 비추게 돼요. 그러면 저 DLP라고 하는 건 마이크로 미러 레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거울 조각들이 쭉 배열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800만 원짜리를 만들어요. 그럼 가로 세로로 800만 개의 거울이 저기에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스크린 쪽으로 빛을 반사합니다라고 하면 스크린이 하얀색으로 보일 거고요. 모든 거울이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스크린 쪽으로 빛을 보내지 않아요라고 하면 스크린이 까맣게 보이게 되겠죠. 만약에 스크린에 우리가 동그란 모양을 표시하고 싶어요. 그럼 그 중에 거울 중에 동그란 모양에 해당되는 영역에 있는 거울들만 스크린 쪽으로 빛을 비추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로 동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 칩의 이름이 마이크로 미러레이라고 했는데 왜 DLP라고 썼나요? 라고 하면 DLP 보면 조그맣게 R자가 붙어있죠. 그래서 저 장치를 처음 만든 회사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반도체 제조회사고요. 그 반도체 제조회사에서 저 장치의 이름을 DLP라고 지어가지고 상표 등록을 했다. 그래서 저것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보통 줄여서 TI라고 하는데요. TI 회사의 뭐 등록 상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요 막대기를 주의를 하자는 거죠. 이 막대기가 방금 전에 봤던 그런 유리 막대기예요. 저 막대기를 왜 설치하냐면 프로젝터라고 하는 것은 저 DLP에 새겨진 어떤 영상을 스크린에 크게 확대해서 비춰주는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저 왼쪽 끝에 있는 레드, 그린, 블루라고 되어 있는 LED 광원의 모양이 스크린에 비춰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려고 프로젝터로 비춰준 화면을 봤는데 거기에 PPT 화면이 나오면서 그 뒤 배경으로 뚜렷하게 저 광원 LED의 모양들이 탁탁탁 새겨진다 그러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광원의 모양은 상이 맺히지 않도록 빛을 막 뒤섞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때 그 뒤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유리 막대기라는 것이죠. 어떤 원리로 성능하면요. 보통은 라이트 파이프 또는 라이트 호모지나이징 라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육각형의 유리 막대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리로 빛이 들어가게 되면 육각형이기 때문에 저 안에서 빙글빙글빙글 돌면서 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도는 과정에서 빛이 막 섞여버린다는 그런 원리인데요. 실제 이 막대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봅시다. 바로 이 막대기인데요. 지금 저 막대기를 보면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죠. 살짝살짝 지금 안이 보이는데 안이 거울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저것은 예전에 내가 사용하던 스마트폰인데요. 저게 꽃무늬를 하나 띄워놓고 한번 막대기를 통해서 볼게요. 어때요? 만화경처럼 보이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막 옆면에서도 저런 것들이 비춰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올 때는 저 빛들이 막 섞여서 균일하게 섞여 있는 그런 빛으로 하얀 빛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내부 전반사를 이용하는 프리즘이라든지 아니면 라이트 파이프 같은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내부 전반사 조건을 오히려 깨지게 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응용 사례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만약에 유리 그릇이 있고요. 근데 저 유리 그릇은 투명한 유리 그릇이에요. 유리 그릇 바깥에 조그만 인형을 하나 놓아봅시다. 그리고 저런 각도로 바라보면 유리 그릇의 옆면을 통해서 인형이 보이겠죠. 그런데 유리 그릇에 물을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과 유리 그릇 표면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공기와의 경계에서 굴절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반사가 일어날 거예요. 자, 전반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죠. 유리 그릇 뒤로 지금 인형이 보여요. 근데 물을 담게 되면 전반사 현상 때문에 가려지게 되죠. 그래서 저렇게 유리 그릇 뒤에 있는 인형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저 유리 그릇에 물이 차 있게 되면은 물과 공기의 경계라고 할 수 있는 저 면이 내부 전반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마치 거울처럼 보여서 거울 바깥에 있는 인형이 안 보이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경계면이 거울처럼 작동하는 이유는 공기와 물의 굴절률 차이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인형 주변을 저렇게 물로 채우게 되면 다시 보이게 될까요? 바로 저렇게 양쪽의 공간에 같은 굴절률을 채움으로써 굴절률이 같아졌어요. 매칭이 됐어요. 리프렉티브 인덱스가 매칭이 됐어요. 그래서 줄여서 그냥 인덱스 매칭, 굴절률 정합이라고 하는데요. 저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내부 전반사 조건이 깨졌네요. 그러면은 다시 저 인형이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내부 전반사가 일어나서 인형이 보이지 않게 되는데요. 그 주변에다가 물을 한번 부어볼게요. 물이 차오름에 따라서 점점 내부 전반사 조건이 깨지면서 인형들이 밑으로부터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물이 다 차게 되면 인형이 전체적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저것이 바로 굴절률 정합이 일어난 상태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위에서 보면 물과 유리와 물 그리고 인형이 있는 그런 조건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을 왜 보여주는데요? 그렇죠. 바로 이 현상이 아주 중요한 장치를 만들 수 있는 원리가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사용해봤을 법한 지문인식 장치의 원리가 되는데요. 자, 이 영상을 한번 봅시다. 먼저 투명한 그릇 바깥에 손가락이 잘 보여요. 저 투명한 그릇에 물을 담아볼게요. 내부 전반사 때문에 거울처럼 동작을 하니까 손가락이 안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손가락과 저 내부 전반사 면 사이에 굴절을 정합을 해주면 되는데요. 손가락으로 저렇게 다 면을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접촉된 부분만 보이게 되죠. 바로 이런 원리가 지문인식 장치의 원리입니다. 라고 이해하면 되죠. 지금 장갑을 끼워서 지문이 안 보이는데요. 맨손가락으로 하게 되면 지문만 아주 선명하게 영상을 찍을 수가 있어요. 지문인식 장치는 의외로 만들기가 쉬운데요. 직각 프리즘하고 까만색 종이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직각 프리즘에 빛을 넣게 되면 저 윗면은 완벽한 거울처럼 동작을 하거든요. 원인은 내부 전반사 때문이죠. 이쪽 방향에서 오른쪽에서 그 거울면을 바라보게 되면 경계면은 완벽한 거울이기 때문에 완전히 반짝반짝하게 저 빛이 들어오는 쪽의 풍경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계에 뭔가 촉촉한 물질, 마치 땀이 조금 난 여러분들 손가락이 저게 닿는다고 어떻게 될까요? 그 닿는 부분들에서 오돌도돌한 지문에 볼록 나온 부분들이 전반사 조건을 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유리에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바로 지문 인식 장치인데요. 한번 보죠. 저런 직각 프리즘이 있어요. 옆에서 보면 거울처럼 보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빨간색이 보이게 돼요. 그러면 지문을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까만색 종이를 밑에다 깔아볼게요. 자, 저렇게 하고 앞에서 보면 밑에가 까만색이니까 이번엔 까만색이 반사돼서 거울처럼 보이죠? 자, 그러면 저 전반사면에 손가락을 한번 찍어볼게요. 자, 찍으면 어때요? 찍힌 부분만 저렇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장갑을 꼈기 때문에 지문이 안 보이지만 실제 맨손가락으로 하면 지문이 잘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지문 인식 장치 구조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직각 프리즘이 있고 눈이 있는 위치에 카메라를 대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저 손가락이 닿는 부분에 잘 비춰지도록 카메라에 초점을 맞춰 놓으면 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흔히 어떤 관공서나 아니면 은행 같은 데서 사용하는 지문 인식 장치의 구조고요. 지금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지만 예전에 스마트폰 뒤에 달려있던 지문 인식 장치도 사실은 이것과 비슷한 원리로 동작을 한다는 것이죠.
다음은 내부 전반사를 이용한 거울 또는 렌즈인데요. 이것은 흔히 많이 사용하는 조명용 TIR 렌즈라고 하는 거예요. 내부 전반사 렌즈라는 것이죠. 보통 강의실 천장에 붙어있는, 그래서 아래 방향으로 빛을 쫙 비춰주는 그런 조명 장치들이 저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중심에는 LED가 있고 그 옆으로 포물면 형태의 전반사면이 뺑 둘러있는 이런 깔때기 모양의 거울이 돼요. 그러면 저 전반사면에서 반사가 돼서 앞으로 나가는 저런 빛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빛들을 다 그려보면 저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빛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렇게 나오는 빛이 비춰지는 곳에서 어떤 밝기로 비춰지나요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계산을 하고 그 결과를 정량적으로 저렇게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글쎄요, 실제 광을 좀 잘 이해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 굳이 저렇게 비싼 소프트웨어를 사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않더라도 만들어진 거울만 딱 보면 아, 이게 잘 설계가 됐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이것은 두 가지 종류의 LED 플래시라이트예요. 하나는 TIR 렌즈로 설계가 됐고 하나는 포물형으로 설계가 됐는데요. 둘 다 용도는 아주 좁은 빔의 형태로 빛을 멀리 보내도록 반사경을 설계한 거거든요. 둘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이 영상을 보면 지금 주변으로 노란의 형광체가 보이죠? 그 형광체가 바로 빛을 통과시키는 영역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빛을 켰을 때 형광체 전체가 밝게 빛나는 걸 봤죠. 이 경우는 형광체가 띠의 형태로 보이네요. 자, 빛을 켜보면 그렇죠. 그 띠 모양으로 밝은 빛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경우는 설계가 좀 멀리까지 비춰지도록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거리를 뛰어보면 그 영역이 좀 넓어지는 걸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먼저 번 봤던 것보다는 조금 검은 부분, 어두운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설계가 그렇게 깔끔하진 않아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정지 영상으로 보면 왼쪽 같은 경우는 형광체가 저 반사면 전체에 고르게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저렇게 된 그 플래시라이트 같은 경우는 실제 불을 켰을 때 왼쪽처럼 아주 빛이 고르게 저 반사면에 가면서 앞으로 강한 빛이 나오도록 잘 설계가 된 거울 구조다라고 자동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켜봤을 때 밝기 분포는 거의 예측하기 힘들어요. 전 모양만 보고는. 하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전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동그란 곳에서 다 빛이 나오는구나 정도는 지금 저 영상을 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왼쪽이 불을 켜기 전에 모양인데 노란색 형광체가 저렇게 둥근 띠 모양으로 보이죠? 그러면 불을 켰을 때도 저렇게 띠 모양의 영역으로만 빛이 나간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이 정도에서 내부 전반사를 활용한 사례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회절을 활용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 사진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네덜란드 국립박물관의 전경인데요. 보통 우리가 네덜란드를 가게 되면은 암스테르담에 있는 스키폴 공항에 내리게 되는데 네덜란드는 그 국제공항 스키폴 공항이 암스테르담 시내에 있고요. 그 공항 앞에 트램 같은 그런 대중교통이 아주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트램을 타면 이 박물관이 있는 곳까지는 한 20분? 길어도 한 30분 안에는 도착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박물관 위쪽으로 쭉 걸어 올라가게 되면 그 빈센트 반 고흐 박물관도 있죠. 그래서 저 지역이 관광 명소인데요. 트램을 타고 그렇게 빨리 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암스테르담 시내는 다 고풍스러운 건물들로 돼 있고 그래서 걸어가도 볼거리가 참 많죠. 거리에는 이렇게 노점상들도 많이 있고요. 중간중간에 맛있는 것도 많이 팔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서 군것질도 하고 그럼 재밌겠죠. 노점상에 들어가 보면 네덜란드답게 튤립을 엄청 많이 팔고요. 그 다음에 이유는 난 잘 모르겠는데 그 남학신 같은 거를 많이 팔아요. 그리고 풍차 인형 이런 것들도 팔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치 이순신 장군님, 세종대왕님 이렇게 존경하는 것처럼 네덜란드 사람들은 빈센트 반 고흐 아니면 렘브란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튤립을 팔면서도 렘브란트표 튤립 이런 것들까지 있는 걸 봤었는데요. 당연히 방금 전에 봤던 국립박물관에도 렘브란트의 그림이 걸려 있겠죠. 가장 대표작이 걸려 있는데요. 그 대표작이 뭔가 하면 바로 나이트워치라고 하는 우리는 보통 야경꾼, 야간 순찰 때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 저 나이트워치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상당히 규모도 크고 그리고 그림이 정말 멋진 그림이기 때문에 렘브란트의 대표작이다. 그래가지고 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가장 좋은 3층인가 4층에 독립적인 전시실에 저 작품이 딱 걸려 있어요. 당연히 저 작품을 보러 가야 되겠죠. 2020년 2월에 마침 가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작품 앞에까지 가서 작품을 가까이서 볼 수가 있는데 저 때는 저렇게 작품 앞에 뭔가 유리로 챔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무슨 작업을 막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안에 보면은 그림 앞에 뭔가 복잡한 기계장치가 있죠. 그 기계장치는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레일 위에 올려 있어요. 그리고 저 그림의 오른쪽을 보면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레일 기둥이 또 있죠. 그러니까 저 장치는 그림의 어느 곳에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저런 장치를 우리는 주사장치, 스캐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스캐너를 보면은 이것이 상용화돼서 파는 장치는 아닌 것 같아요. 안에 뭐 노트북 같은 것도 들어있고 뭐 레이저로 에이밍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센서들이 부착돼가지고 아마 박물관 측에서 아니면 저걸 연구하는 어떤 연구단체 학교에서 직접 설계를 해서 이제 만든 장치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그럼 저걸 가지고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그림 옆에 이런 설명문이 붙어 있네요.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렇죠. 매크로스코픽 엑스레이 파우더 디프렉션 스캐너라는 걸 이용해서 그림을 분석 중인데 분석의 목적은 뭐 그림에 사용된 물감의 성분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뭐 그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함입니다. 이제 뭐 이런 설명들이 써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죠. 지금 저런 실험을 하는 장치가 뭐라고요? 매크로스코픽 엑스레이 파우더 디프렉션 스캐너라는 건데 줄여서 MAXRPD라고 하는 장치인 것이죠.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봤던 그 스캐너는 대체 무엇을 하는 걸까요? 바로 이 그림과 관련이 있는데요. 요하네스 버미어의 진주귀걸이라는 소녀에 대해서 방금 전에 봤던 렘브란트 그림에서 사용했던 것 같은 매크로스코픽 엑스레이 파우더 디프렉션 스캐너라는 걸 이용해서 그림을 분석한 그 논문이 2019년에 발표가 됐거든요. 자, 그럼 이게 뭔가요? 다시 제목을 보게 되면 디프렉션이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그렇죠. 회전 현상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자, 회전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있죠. 왼쪽과 오른쪽은 무슨 차이였어요? 왼쪽은 그냥 유리창을 통해서 본 그림이고 오른쪽은 방충망을 통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방충망을 통해서 본 조명은 저렇게 십자가 방향으로 빛이 퍼져 보이게 되는데 저런 현상을 회전 현상이라고 했죠. 자, 그럼 왼쪽에 있는 회전 현상이 일어나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냥 십자가 방향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뭔가 띄엄띄엄 떨어져서 색깔이 진해지고 어두워지고 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방충망을 우리는 회절 격자, 디프렉션 그레이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회절 격자는 무언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구조를 가진 광학 소자를 의미하는데요. 오른쪽 밑에 그려진 것처럼 저런
옆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삼각형 모양일 수도 있고요. 정삼각형일 수도 있고 동그란 모양일 수도 있고 네모난 모양일 수도 있어요. 어떤 모양이든지 일정한 주기 또는 그 주기가 천천히 변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저것들이 반복적으로 있는 저런 주기를 가지는 구조를 우리는 디프렉션 그레이팅, 회전을 일으키는 격자 구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저 그림이 저런 단면을 가진 막대기들의 한 면을 보고 있어요 라고 하면 1차원 회전 격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런 피라미드들이 가로 세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그럼 2차원 회전 격자라고 하겠죠. 그리고 그것들이 가로 세로 방향으로 있으면서도 층으로 1, 2, 3층으로 쭉 입체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그럼 3차원 회전 격자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주기성을 갖는 회전 격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반복 주기가 빛의 파장과 비교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 그 빛의 파장이 0.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니까 대략 격자 주기가 마이크로 단위예요. 아니면 수백 나노미터 단위예요. 이런 식으로 비교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저런 식으로 무지개 빛으로 빛이 퍼지는 회절 무늬가 만들어집니다라는 것인데요. 어떤 회절이 일어나는 망에 빛을 집어넣게 되면요. 지금 노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빛을 넣었다는 건데요. 저게 보면 약간 가늘게 수직선이 하나 새겨져 있죠. 그래서 그 수직선을 통과하면서 빛이 이렇게 퍼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그냥 나가는 회절 빛을 우리는 영차 회절광이라고 하고 거기서부터 각도가 커지는 데 따라서 순차적으로 1차, 2차, 3차 아래쪽으로는 마이너스 1차, 마이너스 2차, 마이너스 3차 이런 식의 오더를 가지는 회절광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저것들은 주파수에 따라서 그 진동수에 따라서 회절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분산이 되는 효과도 있어요. 다만 이런 분산이 되는 효과는요. 프리즘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요. 먼저 위에 있는 경우가 회절 격자를 통과할 경우에 분산이 일어나는 경우인데 입사되는 빛의 방향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보남파초 노즐발손으로 분산이 일어나죠. 그런데 프리즘의 경우에는 입사되는 빛의 방향을 기준으로 하면 빨주노초 파남보순으로 분산이 일어나네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차이다. 물론 프리즘 중에서도 보남파초 노즐발로 분산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건 아주 극히 드물다고 그랬죠.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순으로 분산이 되는 걸 정상 분산, 노멀 디스퍼션이라고 하고요. 보남파초 노즐발손은 비정상 분산이라고 하는데 그런 특성을 보이는 물질은 아주 드물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용어를 좀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이 회절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복습을 좀 해보죠. 일단 빛이 저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요. 전기장의 진동을 그렸습니다. 빛의 광선들이 저렇게 다발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각각의 전기장 방향들이 결이 맞았네요. 뭐 코이어런트한 빛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어느 순간에 하나의 광원으로부터 나온 빛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위상이 같은 점들을 연결한 면을 파면, 웨이브프론트라고 한다고 그랬죠. 위상이 같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원래 실선과 비교를 했을 때 위상이 180도 차이 나는 파면을 점선으로 그려봤어요. 다시 360도 차이가 나는 파면을 실선으로 그렸죠. 이런 식으로 파면들은 얼마든지 그려나갈 수가 있는데요. 같은 위상 관계에 있는 두 개의 파면 사이의 거리를 파의 길이, 파장, 웨이브렌트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를 다시 기억을 해내겠다고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 봅시다. 하나의 산란 구조가 있어요. 빛을 쏘았습니다. 사방으로 산란된 빛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 빛들은 마치 저 산란 구조를 광원으로 하는, 점광원으로 하는 빛처럼 사방으로 방사 방향으로 산란이 될 거예요. 각각 광선에 대해서 파면을 그려봤어요. 광선은 없으면 파면만으로 빛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인접한 산란 구조를 하나 놓아봅시다. 똑같이 빛을 비추면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파면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먼저 두 개의 산란 구조의 중심에서 전방으로 향하는 방향을 보게 되면 교차되는 점들이 실선과 실선, 점선과 점선, 실선과 실선이 겹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바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방향으로 나가는 빛은 항상 밝게 보입니다. 영차 회절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옆에 겹쳐지는 영역을 보게 되면 저쪽 방향으로 가는 빛들은 항상 점선과 실선, 실선과 점선이 교차돼요. 이런 것들은 위상이 180도 차이기 때문에 항상 소멸 간섭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항상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밝은 빛의 영역이 생기고요. 좌우로 어두운 영역, 또 거기서 조금 더 각도를 더 틀어보면 밝은 영역들이 생길 거예요. 격자점으로부터 아주 먼 곳에서는 그 원형으로 퍼져나가던 파면들이 거의 평평하게 저렇게 펴지겠죠. 저기에서도 두 개의 파면이 겹쳐지면서 보강 간섭과 소멸 간섭을 일으키는 저런 방향들이 반복이 될 텐데요. 만약에 파란색 빛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런 현상을 적용해보면 오른쪽처럼 그려질 거예요. 이때 같은 위상의 파면들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했죠. 왼쪽은 빨간색 빛이니까 파장이 길고 오른쪽은 파란색 빛이니까 파장이 짧아요. 이 경우에 밝고 어두운 보강 간섭과 소멸 간섭이 일어나는 거리는 어떤가요? 파장이 기니까 그 거리도 넓으네요. 파장이 짧으니까 그 거리가 좁아져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실제 회절 격자로 들어가 봅시다. 아까 봤던 그 산란 구조가 저렇게 주기적으로 쭉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것을 우리는 회절 격자, 디프렉션 그레이팅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빨간 빛이 들어갑니다. 영차 회절부터 좌우로 벌어지면서 1차, 2차 회절광들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파란색 빛을 넣으면 역시 영차 회절광부터 1차 회절광이 만들어지지만 그 밝고 어둡고 간격은 빨간색보다는 좀 좁아지겠죠. 두 개의 빛을 섞어서 보라색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빨간색과 보라색이 합쳐진 영차 회절광이 나가는데 1차, 2차부터는 간격이 다르니까 어긋나겠죠. 그래서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순서로 빛이 분리돼서 보이게 될 거예요. 만약에 혼합된 빛이 흰색 빛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분리되는 게 연속적으로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보남파초 노즐발 순으로 색깔이 분리돼서 보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실제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컴팩트 디스크는 아주 좋은 회절 격자죠. 저기다 흰색 빛을 비췄어요. 당연히 저렇게 무지개 빛으로 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단일한 파장으로 빛을 비춰봅시다. 빨간색 레이저를 비춰볼 거예요. 어때요? 점들이 쫙 찍혀 보이는 게 보이죠? 1차, 2차, 3차 회절광들이 저렇게 퍼지는 게 보여요. 이번엔 파란색 빛을 비춰볼게요. 역시 레이저이기 때문에 비추게 되면 1차, 2차 회절광들이 저렇게 스팟 형태로 나타나죠. 빨간색과 같이 비교를 해보면 어떤가요? 중심의 밝은 빛으로부터 1차 회절광까지의 거리가 파란색보다 넓은 걸 볼 수가 있죠. 파란색은 촘촘하게 찍혀있고 빨간색은 널찍널찍하게 스팟들이 찍히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을 했던 것이 실제로 저런 현상으로 일어나는구나.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회절 현상을 해서 예술작품의 물리적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빛을 이용을 했지만 물질의 분석을 합니다. 물성을 봅니다. 그게 무슨 물질로 되어 있나요? 물질의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가 뭔가요? 분자죠. 그리고 그 분자들은 원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습니까에 따라서 분자의 특성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저런 원자와 분자의 구조들은 방금 전에 봤던 컴팩트 디스크의 회절 격자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작은 거리에 맞는 파장을 갖는 경우라고 하면은 빛이나 자외선 정도까지를 이용하더라도 회절 현상이 안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빛의 경우에는 파장이 너무나 길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원자와 원자 사이, 분자 내에 있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에 맞는 정도의 파장을 갖는 전자기파라고 하면 빛이 아니라 사실 엑스레이 같은 아주 파장이 짧은 전자파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엑스레이를요,
어떤 규칙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격자, 쉽게 얘기하면 크리스탈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정체, 다이아몬드라든지 쿼츠, 수정이라든지 이런 결정으로 된 물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엑스레이를 비추면요, 맨 오른쪽에 보는 것 같은 회절 무늬가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저런 것을 엑스레이 회절 무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실제 저런 무늬를 보고 어떻게 결정 격자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슷한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저거는 디프렉션 그레이팅을 살짝 새겨놓은 투명한 필름인데요. 흰색 종이 부분을 봐도 별로 회절이 일어나는 것 같진 않네요. 왜냐하면 흰색 부분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빛을 산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빛을 좀 저렇게 불규칙적으로 산란하도록 쿠킹오일 뿌려서 놓고 보게 되면 어때요? 아, 회절이 잘 일어나는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디프렉션 그레이팅 안에는 아주 규칙적으로 회절 격자들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미세한 구조예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정도인데 대략 그 컴팩트 디스크보다는 좀 촘촘하게 돼 있죠. 자, 저기에다가 우리가 그냥 백색광을 한번 비춰봅시다. 필름을 통해서 보면 저런 조명이 이렇게 회절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주기적인 반복으로 보이고요. 빛을 저기서 통과시켜서 보게 되더라도 바닥에 저런 스크린에 영상이 맺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건 백색광이기 때문에 약간 분산이 돼서 무지개 빛으로 보였는데요. 저게 레이저로 한번 넣어봅시다. 일단 저 빛을 필름을 통해서 볼게요. 아까 봤던 거하고 전혀 다른 영상이 보이죠. 저게 바로 저 회절 격자들이 저런 가반석성 광원이 들어왔을 때는 저런 회절 무늬들을 만들도록 설계가 된 것이고요. 통해서 보게 되더라도 저런 회절 무늬들을 만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런 회절판은 일단 2차원 격자 구조거든요. 저런 2차원 격자 구조를 두 장을 겹쳐봅시다. 그러면 2층으로 된 3차원 격자 구조가 되겠죠. 저기다 빛을 한번 비춰볼게요. 자, 아까 봤던 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저 격자를 잠깐 비틀어 볼게요. 비틀어 보면은 격자 무늬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퍼지는 걸 볼 수 있죠. 마치 여러분들 노래방에서 밀어버려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무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정말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저렇게 돌려보면 중심의 영차 회절광을 중심으로 하나의 판은 가만히 있으니까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움직이는 판들은 돌아가지만 꽤 규칙적인 어떤 움직임을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어떤 크리스탈에다가 엑스레이를 비쳤어요. 그랬을 때 나오는 회절 무늬를 보게 되면 그걸 뭐 또 방향을 좀 바꿔가면서 회절 무늬를 얻거나 이런 식으로 회절 무늬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 아, 이 회절 격자는 어떤 구조로 된 회절 격자구나 역으로 계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냐면요. 회절 격자를 설계할 때는 이 회절 격자에는 620나노짜리 빨간색 레이저를 쏠 거야. 그때 이런 회절 무늬가 나오도록 회절 격자를 만들어야지. 설계해서 디자인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봤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로 그 무늬를 보고 빛의 파장을 하면 회절 격자의 모양도 알 수 있을까요? 디자인할 수 있다면서요. 그럼 반대로 그런 회절 격자에다가 레이저를 넣었더니 어떤 회절 무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격자의 무늬를 알고 만들어진 회절 무늬를 알면 여기에 들어가는 빛의 파장이 얼마구나 하는 것도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분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빛의 파장, 그러니까 빛의 성질이죠. 회절 무늬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그리고 그런 무늬를 만드는 격자는 어떤 구조인가요?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알면 그게 어떤 것이든 나머지 한 가지를 역으로 계산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빛은 우리가 파장이나 특성을 아는 빛을 비춰줄 거예요. 그때 만들어지는 회절 무늬를 보고 격자의 구조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뭘까요? 격자의 구조라고 하는 건 엑스레이에서는 원자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를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 원자의 배치를 보면은 아, 이것이 무슨 물질로 되어 있구나 라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을까요? 알아낼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은 아주 기본적인 원리들만 설명을 했지만 이거 외에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한 다른 좀 더 정교한 그런 조건들이 있겠죠. 그걸 다 얘기하기엔 너무 시간이 없고요. 자, 그래서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 논문을 읽어보게 되면요. 2019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일단 A 부분은 비저블 이미지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카메라로 찍은 그 사진이에요. 저 사진을 MAXRF로 찍었더니 B하고 C 두 개 분포를 얻었는데 납성분이 들어간 경우예요. 그래서 저것은 아마 논문 내용에는 하얀색 물감이 섞여 있는 경우라고 그래요. 그 밑에 바탕에 칠을 한 것이죠. D하고 E 같은 경우는 근적외선 NIR을 이용한 스펙트로스코피니까 분광 분석을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E 같은 경우는 OH, 그러니까 하이드록실 그룹에 대한 흡수 특성을 이용한 분석 결과인데요. 저것은 어떤 색깔을 갖는 물감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을 이용해서 각자 그 어떤 물감들이 어떻게 사용됐고 하는 것을 분석을 했는데요. 이 논문이 사실 언론에서까지 뉴스에서도 상당히 자세하게 보도가 됐던 논문이거든요. 거기서 주로 다뤘던 게 이 내용이었어요. 그 진주귀걸이라는 소녀 그림은 속눈썹이 좀 없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 미스테리였는데 실제 이 분석을 통해서 이 그림처럼 원래 작가가 속눈썹을 이렇게 그렸던 흔적들이 발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아, 이 작품을 어떤 순서에 어떤 물감을 가지고 어떤 단계로 채색을 했구나. 근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실은 원래 이런 작업을 했었는데 그게 다른 물감으로 덧입혀졌구나. 뭐 이런 어떤 그동안에 알려져 있지 않은 작품에 관련된 더 세세한 이야기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작품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회화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됐나요 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분들한테는 꽤 중요한 정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하는데요. 빛의 파동적 성질을 이용한 다양한 활용이라고 해서 내부 전반 현상을 이용해서 프리즘, 거울덩어리, 그다음에 지문인식 장치 같은 것도 있고 염수에 소금물에 염도를 측정한다든지 당도를 측정한다든지 이럴 때도 사실 굴절율을 이용한 내부 전반사나 이런 현상들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회전 현상을 이용해서 홀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런 물질의 어떤 성분 분석을 한다든지 그래서 예술품의 물감의 성분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데 많이 활용되는 그런 회절 분석 기법도 하나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예술 작품이나 역사적 유물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 분석을 한다는 것, 그래서 보다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고증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각자 한번 여러 가지 시각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재밌겠죠. 자, 근데 이 정도에서 이제 빛에 대한 이야기는 대충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고 해서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